한국군은 지금 현재 반격할 능력이 없다. 지금 현재 전선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잃어버렸던, 다시 말하면 38도선을 다시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미 지상군이 들어오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보고서를 올리게 된 거죠. 결국 그것을 미 합참이 받아들여서 당시 미 육군 장관이 새벽에 트루만 대통령에게 6월 30일 날 보고를 해서 결국은 바로 미 지상군을 파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미 본토에서 오는 병력을 쓰지 않고 당시 자기 예하에 일본 점령군으로 4개 사단이 있었는데 그 사단을 축차적으로 한반도에서 가까이 있는 사단부터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큐슈에 당시 주둔했던 부대가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큐슈에 주둔했던 부대가 미 24사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대가 가장 빨리 오고, 그 다음에 미 25사단이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일본 동경을 도쿄를 점령하고 있던 미 1기병사단이 그 다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홋카이도에 이제 주둔하고 있던 미 7사단은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이 이제 파병이 됐습니다마는 북한군의 전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우리 국군과 미군이 계속 밀리지 않습니까? 근데 낙동강으로 밀리게 이제 되고 결국 낙동강 방어선을 행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미 8군 사령관으로 들어왔던 억고 장군이 낙동강 방어선 행성을 앞두고 또 미 유엔군 사령부에 이런 보고를 합니다. 미 8군 사령부를 대구에 당시 있었는데 부산을 옮겨야 되겠다. 대구도 위험하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그 보고를 받고 바로 대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철수는 없다. 철수하지 않는다. 한국에서의 제2의 덩크레크는 없다. 덩크레크는 뭡니까?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에 프랑스를 공격했을 때에 영국의 원정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군의 그 공격에 무너지면서 결국 프랑스 덩크레크 항구죠. 그를 물러나면서 거기에서 프랑스와 영국군 약 3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영국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유럽을 버리고, 유럽 대륙을 버리고. 그때 프랑스군을 이제 지휘했던 게, 드골 장군이었죠. 드골 육군 소장. 그래서 메가더는 워커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한국에 철수 없다. 그래서 워커가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렸던 명령이 뭡니까? 스탠드 올 다입니다. 메가더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선 사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지키든지 낙동강선을 지키든지 죽든지 그게 스탠드 올 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메가더에 이제 이것은 많이 묻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설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메가더가 구상했던 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 아닙니까? 인천 상륙작전은 당시 메가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두고 워싱턴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 인천은 지리적으로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아니다. 그게 안 된다다. 상륙작전을 반대는 하지 않겠는 다른 지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워싱턴에서 미 육군 총장, 미 해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이 오게 됩니다. 메가더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놓고 이걸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한 게 8월 23일 날인데 그때 메가더가 그런 반대 의견을 듣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유엔군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방책이다.
인천이 상륙하기에 좋지 않다는 모든 나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습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천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해군이 굉장히 반대를 하죠. 왜? 지리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갯벌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인천에 들어갈 수 있는 수로가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1.6km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배 한 척이라도 북한군이 그 매설한, 부설한 기뢰에 맞은다면은 작전 못 합니다. 배가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그 갯벌이 있죠. 하루에 2번밖에 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조시에. 그러니까 나쁜 조건은 다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군이 반대란 거죠. 그래서 메가드가 뭐라고 합니까? 메가드가 태평양 전쟁 때 일본과 싸우면서 87회 상륙작전을 하면서 성공을 시킵니다. 누구의 힘으로? 해군의 힘으로. 미 해군. 그래서 메가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해군 너네들은 할 수 있다. 나는 너네들을 믿는다.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그렇게 말하니까 해군이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은 지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 나가서 38도선을 도달할 때까지 미군 10만 명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 하면 그 1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성공하면서 결국 전세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공군이 개입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메가드도 어려웠고, 메가드는 계속 병력을 중공군이 개입함에 따라서 전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군 병력을 더 증원해 달라고 했는데 미국은 더 이상 보내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가드가 결국은 그러면은 만주를 폭격하든지 중국 해안을 봉쇄해서 중국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좀 싸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대만에 있는 장개석 군대 거기 한 60만 있는데 그거 끌고 와서 같이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워싱턴에서 그렇게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전부 노하게 된 거죠. 노. 그때 결국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해임이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메가드군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전쟁에서 군인은 전쟁에서 승리에 대신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군인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그 존재 목적인데, 휴전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죠. 결국 그런 메가드의 그 고집 때문에 결국 해임이 되는데, 그게 전부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발언이었고 행동이었고 조치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벤포르트 미 8군 사령관이 이제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중공군이 이렇게 와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국군과 37도선에 물러났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반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벤포르트 8군 사령관이 이제 부임하게 됐는데, 그때 좀 이제 그 미군이나 유엔군이 좀 사랑살래했죠. 뭐 철수 문제가 거론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벤포르트 장군이 나는 한국에서 철수하려고 온 거 아니다. 나는 승리하기 위해서 왔다. 싸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하면서 철수 말을 꺼내는 참모들을 혼내게 되거든요. 그런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8군을 장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벤포르트 장군이 이제 51년 4월 14일 날 부임하게 되는데, 4월 22일 일주일 만에 중공군이 대공세를 취합니다. 쉽게 말하면 중공군 사흘 공세죠. 사흘 1차 공세. 그 다음에 영국부터 5월 달에 2차 공세를 취합니다. 그걸 다 벤포르트 장군이 격퇴를 하죠. 그래서 그 두 차례 공세에서 중공국이 약 10만 명을 이렇게 사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공군이 벤포르트 장군이 그 재임하는 동안
53년 2월까지 더 이상 공세를 펼치지 못합니다. 벤프리트 장군이 물러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석방한 다음에 중공군이 마지막 공세를 53년 7월에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벤프리트 장군한테 두 번 크게 했다가 혼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지 못했던 거죠. 벤프리트 장군이 이러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군 전력 증강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교 질 향상에 대해서 도미 유학을 최초로 도입해서 많은 장교들을 1년에 막 250몇 명 정도를 이렇게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또 주선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년제 육군 사관학교를 또 설립합니다. 그래서 육사의 아버지, 또 우리 국군 전력을 증강했던 그런 또 공로를 생각해서 우리 국군 장병들은 벤프리트 장군을 국군의 아버지로 이렇게 또 칭송을 했고, 벤프리트 장군은 또 6.25 때에 외아들인 벤프리트 2세를 또 희생시킨 그런 또 그 아픈 사연이 있는 그런 또 군인이죠. 그 다음에 전역 이후에도 벤프리트 장군은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미 웨스트포인트 동기입니다. 그래서 53년 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어서 이제 벤프리트 장군이 전역을 하게 되는데 8군 사령관을 마치고,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휴전을 반대하니까, 미국이 이제 이렇게 주도하는 휴전을 반대하니까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벤프리트 장군하고 굉장히 이렇게 친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주한 미국 대사를 가서 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휴전 정책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도록 좀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이제 벤프리트 장군은 나는 저 한국 대사 안 가겠다.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의 어떤 그런 의지를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예 그걸 고사를 하게 된 거죠.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했고,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존경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끝난 이후에도 미국의 뉴욕의 코리아 소사이어티라고 우리 한국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이사장으로 활약을 하면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 동맹을 위해서 발전에 기여를 했고, 그렇게 해서 벤프리트 장군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자 92년에 100살에 이제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는 한미 동맹에 이제 기여했던 벤프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벤프리트 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의 정치, 의회, 그 다음에 경제계 지도자들, 우리 뭐 삼성 옛날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이 벤프리트 상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받았고, 그 다음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받았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상이죠. 그만큼 벤프리트 장군이 한미 동맹의 발전에 기여했던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벤프리트 장군이나 메가더 장군이나 그 다음에 트루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도움을 줬는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미군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과 감사를 어떤 행사나 모임이나 항상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초청으로 54년에 7월 달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미 상하 양원 합동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한국에 참전했던 그 지휘관, 장병들, 그 다음에 특히 미국의 그
그런 미군 장병들을 보내줬던 어머니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미군 지휘관으로서는 8분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메가더 장군은 뭐 앞서 말한 것 말할 필요 없고, 딘 장군은 미 24사단장으로서 제일 먼저 6.25가 일어났을 때 이제 들어왔던 지휘관이었죠. 그래서 이제 언급을 했고, 워커 장군은 미 8군 사령관에서 제일 처음에 또 오셨던 분이고, 알몬드 장군은 미 10군단장으로 이제 인천 상륙작전, 그 다음에 흥남 철수작전할 때 북한 주민 10만 명을 구했던 이제 그분이죠. 그래서 또 언급을 했고, 니츠에 장군은 이제 6.25 때 미 8군 사령관하고 유엔군 사령관을 역임했고, 클라크 장군도 유엔군 사령관, 휴전 협정을 조인할 때 유엔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분이고, 헐 장군은 당시 54년에 유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테일러 장군은 6.25 그 정전협정 체결할 때 미 8군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언급을 했고,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그 이름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벤풀트 장군은 특별하게 세 개의 그 문단을 이렇게 할애를 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벤풀트 장군의 공로죠. 벤풀트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아시아 최강의 반공 군대로 육성한 대한민국의 국군의 아버지로 이렇게 미 의회에서 벤풀트 장군을 이렇게 극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미 육군과 해군과 공군과 해병대에 복무하는 남편과 자식, 형제들을 한국에 보내준 미국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감동적인 또 표현도 또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당시 그 6.25 때에 미군을 보내는데 결정을 했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던 트루먼 대통령이 퇴임해서 미주리주 그 인디펜던스 고향에서 계셨는데, 여기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시 시카고를 거쳐서 또 미주리주 캔사스시티 공항에 가가지고 또 차량으로 어려운 여정을 감수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래서 감사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그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죠. 그래서 트루먼의 해골에게 이승만 대통령 부분이 상당히 그 부분이 아니고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이 났을 때에 미국에 한국에 간 상황을 이렇게 도와달라는 그 호소문이죠. 그 전문을 이렇게 게재를 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당시 미국이 우리나라 도와줬던 그 상황을, 미국은 고립 무원의 우리 대한민국을 파멸로부터 구원해 주었다. 파멸로부터. 없어질 수 있는 나라를 구해줬다는 거죠. 이렇게 고마움을 미 의회에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다시 대한민국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를 도와줄 나라,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또 북한을 지원할 나라. 그런데 지금 우리 전국을 봤을 때, 상황을 봤을 때, 미국도 우리를 도와줄지도 이제 의문입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미국도. 그 이태극 그 시조 시인이 이 말을 많이 하셨죠. 은혜를 은혜로 갚으며 사는 분. 은혜를 갚지 못해도 잊지 않고 사는 사람.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사는 놈. 은혜를 온수로 갚고 사는 또 이거 새끼. 일본 말로 돌입니까? 지금 그럼 우리는 여기 어디에 해당됩니까? 참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저 요걸 상당히 일상생활 하면서 이렇게 저도 은혜를 살면서 입은 분도 많은데 여기에 그 상당히 위험한 부분까지 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인생 플러스 오늘 주제가 또 6.25 전쟁과 미국 또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도와줬던 그 세 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좀 현 주소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그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